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의식의 기초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을 다루는 책들을 읽기 전에 입문서로 활용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이것은 인간입니까와 함께 뇌의식의 기초를 같이 살펴보는 입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안티 레본소는 스웨덴 셰브대 대학교의 인지신경과학 교수이자 핀란드의 투르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책은 전체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2장과 3장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내용들은 사실 뇌의식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앞부분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책의 장점은 매우 쉽게 기술을 했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현상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의식들이 이 현상의식에 기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의식이 없다면 의식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의식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생명체가 그것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느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면 그 생명체는 현상의식을 가진다, 즉 의식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의식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식은 감각된 경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경험의 감각은 매우 다양하지만 경험자에게 모종의 느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경험이 주는 느낌, 즉 그 경험의 특질을 감각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주의, 이게 이제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현상의식의 특정한 감각질을 비추면 반성의식이라는 더 복잡한 형태의 의식이 작동하여 그 경험을 처리합니다. 반성의식은 주의를 기울인 경험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그 경험을 평가, 분류, 판단, 인식, 명명, 표지합니다. 테니스공이 코트라인 주변에 맞았을 때 반성의식은 게임의 규칙에 근거해 코트와 공의 위치관계를 자동으로 분류, 명명하여 안쪽으로 들어왔어 혹은 아웃이야와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의식과학에서는 이 반성의식을 접근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험의 당사자인 자기 자신의 자아에 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의식의 특수한 형태인 자의식이 발생합니다. 자의식은 단순히 경험을 겪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 이게 이제 반성의식의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반성의식은 관심 가는 대로 아무 경험이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거울 속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려면 자의식이 필요하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먼저 1차적인 의식, 아까 말씀드린 현상의식이 그 이미지를 경험한다. 이때 나의 모습은 다른 여느 사물과 동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의식의 고등 인지 과정이 내 이미지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장기 기억에서 스스로 자기 표상과 자전적 기억이 활성화되고 반성 과정이 자아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 반성의식은 현재의 경험과, 즉 거울 속의 모습, 그 다음에 기억 속 자기 표상을 비교하고 두 정보가 일치하면 저건 나야 라고 인식한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현상의식, 접근의식, 그 다음에 자의식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에 관한 이제 이론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이원론이 있고, 이제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론론은 이 책에서는 이론론적 유물론, 그 다음에 중립적 이론론, 유심론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원론 하면은 이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뇌와 마음은 전혀 다른 실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데카르트 이원론의 약점 중에
의식이 뇌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실험 증거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사실이라면 의식은 뇌와 별개의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일시적으로 오작동하면 의식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물은 H2O, 빛은 400에서 700의 나노미터 파장의 전자기파, 소금은 염화나트륨, 온도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기존의 개념이 더 정확한 새로운 개념으로 환원되는 것은 과학에서 계속해서 발생되어 온 일입니다. 사물이 분자와 원자로 생명체가 세포로 환원될 수 있다면 의식 역시 생물학적 현상이나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환원주의 유물론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신경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주관적 경험을 각종 뇌 부위의 신경활동으로 서술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분인 그 경험 자체의 느낌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의식의 이 감각질, 요게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번데기는 나비가 아니며 DNA 분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원주의 유물론은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물론이 있고 또 이제 유심론이 있지 않습니까? 유심론에서는 의식 혹은 정신만이 실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 정신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견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양자역학은 현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확한 과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이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의 속성이 관찰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관찰자가 바라보기로 결심할 때 창조되고 눈을 돌리면 다시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심론을 선택지에서 함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신 물리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저자가 분류하는 방식대로 하자면은 이 유심론도 아니고 유물론도 아니고 이 중립적인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쩌면 물질 또는 정신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실체라는 가정 자체가 틀릴 수가 있다. 우주가 물질도 정신도 아닌 그 둘을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바로 중립적인 이론론이다. 일부 학자들은 모든 것이 결국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정보라는 현상은 물리적이지도 않고 정신적이지도 않지만 물질과 의식이 둘 다 정보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오늘날 의식 연구계에서는 의식을 정보와 동일시하는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의식적, 정신적 요소를 갖고 있다. 즉 주관성과 감각질은 복잡한 물리현상으로부터 창발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지닌 기본 속성이다. 전자나 원자를 비롯한 아주 작은 물질에도 아주 단순한 형태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론인데 이 줄리오 토노니의 의식의 통합정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 줄리오 토노니의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 이론은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 신경과학자의 대표격인 크리스토프 코흐는 본래 환원주의 유물론자였으나 현재는 요 의식의 통합정보 이론에 요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 주장은 이제 의식이 통합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모든 물리계는 의식을 가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나 원자 같은 작은 물질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면 그 수준에 맞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정보를 통합하는 수준이 아주 높음으로 가장 발달한 형태의 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정보 이론은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정보 이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도 뇌는 여전히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있다. 정보를 통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의식적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의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 그게 이제 잘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이론은 설명적 간극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설명적 간극이라는 거는 이 주관적인 특질, 이 감각질 같은 것들을 객관적인 신경활동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통합된 정보가 무엇이 특별하길래 의식현상, 느낌, 경험을 일으킬까요? 이 범심론의 장점은 뇌의 물리적 활동에서 의식이 어떻게 창발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창발한 것이 아니라 줄곧 거기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의식의 파편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경험하는 복잡하고도 통합되는 의식을 이루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우주 만물 어디에든 늘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존재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주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능주의는 일반적으로 중립적 이론론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저자는 중립적인 이론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의식을 물질도 영혼도 아닌 기능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중립적 이론론의 한 갈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능주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인과관계가 인간 심리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심리 상태는 정보처리 체계의 기능이자 함수입니다. 함수란 시스템에 유입되는 입력 신호와 시스템이 내놓는 출력 신호의 관계, 즉 입력과 출력 간의 변환 규칙입니다. 우리의 행동 역시 입출력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 기능주의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론으로 적합하지 않음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기능주의에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바로 의식입니다. 기능주의는 우리의 주관적, 질적 경험에 대해서 여태껏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적 간극, 그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뇌의 관계, 이 심신 문제의 철학적 핵심, 은 이겁니다. 의식을 설명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현상의식에는 감각질과 주관성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다. 모든 과학은 3인칭의 시점, 외부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험자의 현상적인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의 주관성은 모든 과학적 현상은 어느 관찰자든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학의 대원칙과 완전히 상충합니다. 선택된 관찰자만이 볼 수 있는 현상은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의 감각질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물론의 바탕을 둔 현재의 뇌과학 이론으로 의식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임의의 물리계가 주관적, 질적 경험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의식에 대한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 무엇도 객관적인 물리 과정을 주관적, 질적 느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맹물에서 와인을 짜내는 것과도 같지요. 제대로 된 의식 이론은 물 분자의 운동으로 물의 유동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뇌 활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사실 예전에 살펴본 책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앞으로 보는 책들에서도 뇌의식에 관련된 것들 그런 책들에서는 앞부분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봐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또 이제 저자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니까요. 그걸 이제 여러 번 중복해서 보다 보면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내용이니까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